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이 소개 멘트만큼 두 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참 존경하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천공 문제는 잘 해결되고 계세요? 글쎄 아까 뭐 뉴스 나오대요. 네. 천공이 출석 조사를 안 받았다고. 안 받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6개월째인데 네. 아직도 뭐 진척이 없으니까. 진척이 없어요? 네. 수사하겠죠. 글쎄 그냥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천공 문제는 또 우리 두고 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마디로 총평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김종대 의원님. 네, 여야에서 뭐 극단적인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평가할 만한 정상회담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우선 특별한 역할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뭘 썩 칭찬해 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할 것도 없어요. 아, 무의미한 회담? 그러니까 섹션 3라고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 번 발언하셨고 네. 그다음에 저 히로시마에서 이제 위령제 참배하시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원래 제대로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어요? 근데 5분 동안 회담을 서서 했는데 실제 회담은 2분밖에 안 돼요.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 이후예요. 네. 그래서 모든 회담은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서 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하기로 한 그 뭐 군사정보 공유라든가 뭐 공급망에 관한 문제라든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회담은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회담이었다. 스치듯 지나가는 회담이었다. 예. 김준일 에디터님. 지금까지 해외 순방 중에서 제일 나았다. 나았다? 예, 평가하겠습니다. 나 알아. 왜냐하냐? 실수 안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사고를 안 쳤어요. 일단 실언도 없었고 논란의 발언도 없었고 네. 긍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거는 기대치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기대치를 확 낮춰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사고만 안 치고 와도 잘한 거다라는 정도의 국민들한테 인식을 좀 심어줘서 그거에 부응했다라고 보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여기서 우리가 대단하게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주빈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와중에서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딱히 눈에 띄지 않았어요. 뭐 G8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가입을 하네 뭐 이런 등등이 사실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다만 굉장히 절제된 표현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1년 정도 연습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국제 무대, 해외 외교 무대 그리고 아무래도 외교부의 어떤 외교부 고수들의 조언들 이런 거를 약간은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발전인 것 같아요. 김준일 에디터님께 제가 충고 하나 드리자면 네. 좀 이제 심리적으로 느낌적으로 G8으로 좀 느끼시라. 심리적 G8. 예, 그거 여당이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좀 들으세요. 좀. 느낌적으로 핵은 공유하고 네. 심리적으로 G8으로 가라고. 네. 아주 얘기 좀 명품 들어야지. 논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준일 에디터 얘기한 대로 왜 특별한 역할이었고 그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발언이 안 나왔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그건 이번에 G7 정상회담 자체가 중국에 대한 휴전 협정을 마치 서약하듯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톤이 낮아진 회담입니다. 낮아졌어요? 예, 공동 성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중국의 해가 되지 않으며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네. 이거 누구 얘기냐? G7 정상 공동 성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네. 그다음에 공동 선언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따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중요한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뭡니까? 중국하고 곧 해빙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마이크로 그런데 서울은 웃고 있어요. 네. 지금 일주일 전에 G7 재무장관 회의가 일본 니키타에서 열렸어요. 네. 그때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유럽이 일단 반중 전선에서 이탈해서 지금 그 반중 단일 대우가 조성이 안 된 겁니다. 네. 이게 내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한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그 G7이 완전히 양분돼 버렸고 그러다 미국도 이제는 중국하고 디커플링 안 한다. 이것도 공동 성명에 나와요. 아니 그게 디커플링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국제 정세를 좀 살펴서 네. 중국과도 이제 앞으로 외교 관계를 터야 되니까 좀 친밀하게 터야 되니까 네. 한중 정상회담도 해야 되니까 자극적인 얘기를 안 한 거지 이 흐름을 따라간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외교 현실을 직시하신 거다. 그렇게 봐야 되죠. 예, 뭐 마침 오늘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미국, 일본하고는 단단해졌으니 네. 중국과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젤렌스키 문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신 스틸러였다는 말이 네.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젤렌스키의 G7 참석만으로도 공동 성명도 나왔고 네.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젤렌스키의 참석이 중요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 김준일 제가 먼저 대표님? 짧게 말씀드리고 교수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이번에 G7의 정상회담의 기조가 핵무기 없는 세상? 뭐 이런 거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좀 반대 기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뭐 이런 대만 문제가 중점이었다라면은 러시아 문제는 지금 직접적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네. 그리고 네. 유럽이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그러니까 G7 중에서도 특히 유럽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일본하고 캐나다, 미국 빼면 나머지 4개는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젤렌스키하고의 어떤 일치감 같은 게 유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가 와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러시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이게 네. 최근 국내 언론에 한 군데 보도됐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차관을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오, 그게 그래요? 올해 2월달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최대 1억 3천만 달러 규모다. 이렇게 2월달에 이제 기재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나온 거는 한국에 8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다. 예? 1억 3천만 달러와 80억 달러 이 차이가 너무 커요. 80배네요. 예, 8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80억 달러면은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추후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살펴봐야 되겠네요. 연 0.15% 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80억 달러 차관을 주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사이트인 거버넌트 포탈에서도 이 보도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최대 80억 달러 지원 한국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 예정. 이렇게 저도 우크라이나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사이트 보도가 있더라고요. 정부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정부 입장은 아직 이게 언론에 많이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이게 보도가 나온다? 이게 조금 그러면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에디터님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명하라고 지금 얘기 좀 한번 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사본부를 특히 기자들, PD들 많이 듣기 때문에 네. 이거 조만간 기사화가 쫙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일 의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모델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라크에는 전투병을 파병했잖아요. 네. 아프가니스탄에 안 했습니다. 네. 그 대신 뭘 했죠? 그때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규모대로 했어요. 그것도 또 우회 지원까지 있어가지고 민간단체까지 하면은 거의 10조 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외교의 특징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살상 무기 지원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네. 뭐 지뢰 제거 장비, 뭐 후송 차량 이런 정도인데 그거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잘한 이런 어떤 거예요, 생각을. 아니 사실은 이거는 국제적인 압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식인데 네. 예, 사실은 이건 재건 지원까지도 다 보는데 그렇게 명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도와주냐. 네. 나중에 재건 지원. 지원. 우리가 과거에 소련에 30억 달러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왜 했습니까? 그다음에 수교 이후에 러시아에 진출하려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경제 외교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러고 대신 살상무기 지원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네. 예, 이렇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상당히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이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네, 그런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포탄 50만 발은 갔어요. 네, 그거는 또 빼고 그 얘기가 얘기하죠. 좀 길어지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프랑스가 왜 이렇게 젤렌스키를 이 G7 회담에 옵적으로 참여시키려고 왜 그랬어요? 뭐 전용기까지 보내가지고 네. 참여시켰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아무래도 그 뭐 프랑스의 정서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네. 그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서방 진영에서 이탈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어요. 중국 가가지고 대만 문제는 네네네. 우리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라 그래가지고 네. 아주 서방이 발칵 뒤집어졌고 네. 또 마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공급망 재편에서도 이탈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는 거 아니냐. 실제로 중국이 에어버스 여객기를 160대 네. 사준다고 네. 지난달에 발표했거든요. 네. 이건 저 미국의 보잉사도 있고 여객기 그 강국인데 완전히 저번에 핵잠수함 호주에 뺏긴 걸 안 갚음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신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손을 잡지만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두들겨 팬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고 실제로 G7 정상회담 전체가 중국하고는 협력을 다시 복원하고 러시아는 확실히 왕따시키는 네. 이번에 그 기조로 흘러갔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실제 이번 G7 정상회담 전 회담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 정상회담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좀 회담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했는데요. 3국이 새로운 수준의 공조를 좀 약속을 했습니다.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요. 3국이 미사일 경보를 넘어 정보까지 즉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 북한 미사일이 이제 발사되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항상 뒤늦게 그 지구의 공률 때문에 수평선 네. 넘어 떠올라야 탐지가 되는데 네. 우리는 즉시 알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정보 수집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네. 매번 잘못된 정보, 오경보 또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 년간 굉장히 안보가 취약했습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솔직히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한국이 수백억 달러 일본에 군사 원조하는 겁니다. 아, 그 정도로 그 정보의 중요성을 수백억 그렇게 달러 그 생각하시는군요. 이상의 이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하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아요? 그 얘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탄착점은 일본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남태평양에 어디 떨어졌다. 네. 뭐 어디 북태평양 어디로 갔다. 그런데 네. 그거 뭐 한반도 한참 지나간 정보. 네. 그런 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시간 정보 공유에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특징 네. 두 가지는 네. 첫째, 일본은 절대 고맙다 소리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지금까지 11월에 작년 푸놈펜에서 이 얘기를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지금까지 하는데 아직도 한국에 우리가 큰 안보에 어떤 안보, 일본 안보에 한국이 기여했다. 사의를 표한다. 고맙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뭐 이런 말들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일본은 한국의 안보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공유를 하고 싶어도 한일 간에 군사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미국을 통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에 군사 케이블을 깐다든지 어떤 그 인터넷과 분리된 독자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네. 그걸로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 추측이죠. 아니 지금 진행돼요 이제? 이런 일이 한일 간에는 진행돼요? 안 돼서 그래서 일본은 직접 못 주고 인도 태평양사를 네. 통해서 준다고 이미 나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실시간 공유로 가려면은 한일 간에도 그 시스템은 구축이 돼야 그 됩니다. 한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협의 중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 에디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뭘 받아요? 사실은 이게 지난 3월에 그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 한 다음에 일본의 한일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실시간 정보 공유 뭐 이런 얘기까지 그때 이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서 이게 새로운 얘기라고 해야 될지 잘 뭐 일단 평가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실시간 정보 공유하고 우리가 뭐 김종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뭐 믿지는 장사 많이 정보를
정보를 주는 쪽에 속하기는 한데 동맹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모호한 위치가 좀 그런데 한일 군사 동맹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의 협력. 지금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정보를 주면은 거의 군사 동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뭔가 말장난으로 이거는 협력이고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주는데 이거를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화면은 저는 조금 뭔가 외교의 그 중요한 기조 변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국민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별도의 협정이 있어야 됩니다. 현행 법 체계에선 불가능한데 지금 그 얘기를 정부가 안 하는 거예요. 한미 간에는 있어요. 정보교류 협정이라고. 한미 간에는 있죠. 그래서 이게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소미아는 뭐냐면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교류 협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 거래하는데 공인인증서 같은 거예요. 그게 있어서 은행에 뭐 거래를 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다만 안전한 거예요. 그게 지소미아고, 이게 실시간 공유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드나 이지스함에서 구축하는 그 최첨단 정보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쏟아본 재정이 천문학적이고 수십 년간 노하우를 그 축적해서 얻어내는 데이터입니다. 네. 이게 무상으로 실시간으로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 성능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군사 기밀이 몽땅 넘어가요. 이거는 로우 데이터, 분석된 게 아니라 로우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본과의 적대 관계가 되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다 보이는 거예요.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거 다. 네, 그러니까 독도나 이런 데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요. 교류해야 될 일본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받겠죠. 우리 만약에 이라크가 중동에서 한국으로 미사일 발사한다.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린 긴급하죠. 우리 앞에서 봐주니까. 그런데 그럴 일이 없는 한 주로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주로 정보 수혜국은 일본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린 정보 공여국이고 일본은 정보 수혜국이라는 사실은 북한에 관한 불변입니다. 이건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중국 미사일의 위협이 심양군구에 많거든요. 그쪽에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그럼 그러네요. 다 비슷한 데서 날라와요. 그러다 보면 한국이 일본의 조기 경보 역할을 하는 거죠. 전초 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본과 협상해서 지렛대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여러 가지. 그런데 지난번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오는데 벌써 한일 간의 실시간 정보 교류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협의가 진척된 것을 평가한다. 이렇게 한 줄이 나온 거거든요. 진행된 거예요. 실무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 구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당분간은 미국을 통해 하지만 언젠가는 한일 간에 직접 한다. 이게 또 미국의 정책입니다. 우리를 거치지 말고 직접 할 시스템을 깔아라. 그래서 니들 친하게 지내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김준일 에디터님, 우리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 이거 합의를 했었잖아요. 일본은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논의될 줄 알았는데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 믿어도 될까요? 어때요? 일단 그런 발언이 나온 배경을 조금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큰 성과로 NCG를 가져왔잖아요. 핵 협의 그룹. 그러니까 이게 그때 왜 이게 일본 그러니까 나토하고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게 다자간이 아니라 두 개 국가, 양국 간의 협정이다. 이게 세계 최초다. 미국하고 이렇게 해고산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오면은 이게 다자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가 그 비판을 보수 진영에서도 나왔거든요. 일본이 지금 밥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우리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도 이건 일본이 노력도 안 하고 지들이 노력을 해야지 왜 이거 들어오려고 해야라는 이런 비판과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먹힌 것 같고 국방부는 사실은 원론적인 항상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치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르게 갈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의 사실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국방부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같이 갑시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이 뭘 모르는 게 이번에 공동 성명한 데가 히로시마입니다. 그 히로시마의 정치는 핵 없는 세상이에요.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국시로 받드는 나라예요. 3원칙이라면은 생산, 제조, 보유 다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국시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핵에 대한 사고가 다릅니다. 미국의 전술핵 일본 재배치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확장 억제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 나라고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도 사고가 있었고 핵에 관한 하는 일본의 트라우마는 이게 국민 정체성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얘기하는 핵무기를 동원한 확장 억지라는 이 표현은 일본으로서는 지금 수용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야시 외무상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핵무기가 들어간 확장 억제 논의에는 우리가 비핵 3원칙을 국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네.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네.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 이틀 뒤에 바로 밝혔는데 네. 윤 대통령이 3자가 할 수 있다고 일본에도 개방돼 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랑 대통령실이 좀 발언이 그러니까 달라요. 신범철 차관 얘기가 정확하다고 보는 게 일본은 이렇게 핵 억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확장된 억제력은 인정할 수 없고 네. 지금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제일 확실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에 핵무기 갖다 놓지 마라. 그냥 미국이 공약해주는 그것만 믿고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한일 간에는 이 핵에 대한 전략 개념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천천히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미국에서 엄청난 보검을 하나 얻어왔으니 일본도 같이 쓰자고 얘기한 건 대단히 경솔한. 지금 폄하하시는 거네요 지금. 네?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안 되는데. 알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산모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판했어요. 아니 파견된 전문가도 비공개, 시료 채취도 못하고 언론 취재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깜깜인데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에 시찰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그러니까 뭐 정파성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 일본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친일 어떤 기조를 넘어서 너무 일본하고 밀착하게 해서 일본이 해주는 거를 다 들어주려는 거 아니냐. 적기지 반경 능력까지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오해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거든요. 네. 투명성이고 이를테면은 이런 것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모로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옛날에 대통령들의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할 때 야당 그러니까 그 국내 진보 진영의 반대가 엄청나니까 이거를 가지고 미국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데 미국 당신들이 더 양보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양보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어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럴 만한 어떤 입장이나 태도가 아니라는 거에 일단 걱정이 하나가 있고 가장 제가 예전에 2019년 11월에 후쿠시마에서 7박 8일 동안 제가 방사능을 측정하고 왔어요. 제가. 괜찮으시죠 지금? 그럼요. 살아있죠. 제가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도대체 어디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제가 가가지고 차에다가 달았어요. 측정 장치를. 그래서 후쿠시마 전체를 다 돌아다녀가지고 방사능 맵을 그렸고 최대 원전에서 4km까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주요 스팟을 다 측정을 하고 거기에 관계자들, 야당, 시민단체, 주민 등등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그만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점 뭐다? 자, 지금 다액종 제거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본이 하루에 그 원전이 폭파하고 녹아내렸잖아요. 그 데브리 잔해가 있거든요. 이거를 물을 부어가지고 식혀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180톤까지 나오고 지금도 매일 100톤씩 나와요. 이거 지하수 오염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자, 일본이 이 물을 계속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오염된 거 있잖아요. 오염된 걸 한 번 더 씁니다. 그래서 또 쓰고 해서 오염수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액종 제거 설비의 어떤 기능이나 그 필터의 성능도 그렇지만은 이게 오염수가 균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찍어가지고 탱크 중에서 한 20군데에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균질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일본에서 우리가 이걸 검증해서 너희들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줄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가장 유리한 것만 가지고 그렇죠. 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에 신뢰할 수 대해서 있냐. 굉장히 조금 큰 의문이 들고 이거를 이제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그건 생각하세요? 뭐 지난번 그 16개국 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네. 이 오염수 문제는 협력적이고 투명하며 네. 개방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찰단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둘러보는 없어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개방하고 협력을 한다는 거는 일본 정부가 실험한 내용을 똑같이 제3자가 재현할 수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실험과 검증이라 그러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현입니다. 우리도 실험해 보니 일본 정부 말이 맞더라. 이런 재현의 과정을 이걸 과학이라게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봉쇄돼 있어요. 맞아요. 예, 봉쇄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령 오염수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문제예요. 이미 심리적으로 우리는 불신의 벽을 쌓아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주권의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린 당사국의 문제. 근데 왜 저렇게 이번에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이 시찰단 가는 걸 일본이 우리한테 베푼 걸로 돼 버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합의입니다. 그래도 이 시찰단이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우리 26일 날 예. 귀국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국내 이슈도 좀 짧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박민식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때 겸직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건 내용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고 있는데 김준일 에디터님 네. 뭐가 문제예요? 16번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변호 변호. 법무법인이 형사 조폭 사건, 예. 형사 민사 사건에 뭐 올렸다고 오늘 네. 앞에 한입뉴스에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부적절해요? 보시기에? 부적절하죠. 어때요? 부적절해요? 왜냐하면은 겸직을 안 하는 게 관례고 네.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올렸다 법무법인에서 왜 올렸겠어요? 왜 올렸을까요? 왜 올렸어요? 돈 야, 많구나. 우리 변호인단에 국회의원도 있어. 이름 하나 올라가는 걸로 네. 주는 위압감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했으니까 올렸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그럼 왜 그걸 냅두나요?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네. 그렇게 봐야 될 소지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다고 장관의 어떤 뭐 수행을 못할 정도인지 그런 거는 이제 뭐 판단할 문제지만은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김남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저는 뭐를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그럼 반대쪽에서 하면은 뭐 문제 제기 안 했겠어요? 맞아요. 국민 상식이죠 이거는. 말 나오신 김에 김남국 의원 문제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국회 문체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의 연장선에서 P2E 관련 게임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는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야, 김 의원의 의혹부터 밝혀야 돼 그러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같이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아니 필요 의원 없고요. 잠깐만요. 김종대 의원님 로비 받으셨어요? 왜 발언권을 지금 김준일 에디터한테 넘겨요? 그런데 저도 국회 윤리위에 엄청 심사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시민단체 운영위원장 네. 또 어디 뭐 그 언론사 고문 자문 이런 거 말입니다. 네. 진짜 2달 심사 받았어요. 대개 등원하면 그거부터 하는 네. 거예요. 네. 하물며 법무법이네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은 내가 이해를 해요. 김남국 의원 16번. 얘기하시라니까. 김남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저는 김남국 의원은 전공법으로 좀 얘기하셔라. 네. 지금 윤리위에 올라가고 뭐 한 건 자금 출처하고 네. 그 코인 투자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 아직 해명을 그런데 안 이게 해요.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어떤 예단에 의해 가지고 다른 제안이 나온다는 거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 사건하고 섞이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따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아니 일단은 이 김남국 의원은 그거대로 김남국 의원이 일단은 우선은 로비를 해놓고. 게임협회 아니 위메이드라는 곳으로부터 로비를 받아가지고 코인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입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규명해야죠. 규명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해야죠. 요거는 두 개를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사실은 청문회 열려고 해도 청문회 열기까지 절차가 있잖아요. 있죠. 국회가 합의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들어가도 내일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한두 달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지금 준비를 해서 하면 되고 해야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빨리 공직자재산 등록법이 통과가 되고 부칙으로 지금 바로 등록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등록이 돼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코인 어떻게 했는지가 나온 다음에 청문회를 열면은 네. 이거와 관련해서 업무 뭐 연관성, 직무 연관성 같은 게 대충 드러날 거예요. 무슨 법안 발의했는지 이런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준일 에디터님 네. 입이 좀 간질간질하지 않으세요? 왜 간질간질해요? 들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얘기를 못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거는 좀 확인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지 얘기 않습니다. 많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석이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참석해 주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원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